정치 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황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회 보좌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황현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개콘 네. 천회 보고 오셨어요? 짤로 봤습니다. 아, 짤로. 그렇군요. 예. 20년 된 거의 거예요. 20년 돼야. 네. 여러분들 유머일본지 기억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머일본지가 굉장히 오래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6년 했습니다. 6년. 그래요? 예. 근데 개혁 분수가 20년 한 거니까. 개콘 이래도 생각나요. 그때 전유성, 김미아 씨 이런 분들 나와서 네. 앞에 하고 뒤에 앵콜 개그 해갖고 네네. 애드립 쳐갖고 막 하고 이러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 봤죠. 심연섭, 백재현 뭐 이런 분들 생각나고. 1999년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 이 보고 즐기고 놀거리들이 많지가 않아서 네. 맞아요. 개콘이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보고 즐기고 놀거리들이 하도 많으니까 네. 웬만해서 지상파가 하는 예능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네. 예전 같은 그런 기록적인 시청률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소재가 좀 다양해지고 뭐 표현의 그 수위도 많이 좀 그 보장되고 그러면은 개그 프로가 어떻게 활로가 생길 텐데. 김용민도 나갈 수 있을 텐데. 예, 근데 바보 표현 연기가 안 수위 되죠. 높아지면. 바보가 자폐와 비하해서 안 돼요. 요새. 예. 외모 비하도 안 되고. 외모 비하, 뭐 여성 비하, 뭐 예. 장애인 비하, 노인 비하, 예. 어린이 학대 비하, 뭐 예. 약간 다 안 돼요. 예. 근데 원래 비하를 개그로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게 주 임무였던 사람들이 있죠. 호남이 씨 같은 자기를 경우가 비하시키는 걸. 그러니까 이제 남은 개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비하. 자기 비하. 자기 비하는 돼요. 아 그건 된다. 예. 왜냐면 아니 근데 자기 비하도 네. 그게 이제 장애인을 비하한다거나 네네. 내지는 자기 비하가 외모를 비하한다거나 그것도 안 되죠. 그럼 또 안 되잖아. 예. 그럼 자기 비하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디어 회의 하는 그 개그맨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는 진짜 웃음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 네. 브레인스토밍을 네.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해서 이거 웃기다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야 이거 안 돼. 또 다른 아이디어를 이것도 걸릴 것 같은데. 검열이 세고. 그러니까 욕을 안 먹는 회의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예. 또 정치를 하면은 시사 개그를 하면은 반은 져버리고 가야 돼요. 그렇지. 포지셔닝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애매합니다. 양쪽을 다 까면 되죠. 다 욕 먹어요. 그럼 자욕 먹지. 안봐 재미없다고. 맞아요. 누구 눈치를 보는 개그는 이게 그 개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과거의 풍자 또 그리고 해악은 주로 권력자들을 상대로. 그렇죠. 혹시 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런 분들 좀 까면 어땠어? 그러니까 어떨까? 이게 방송국의 논리에선 또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왜냐면 조선일보 방상훈 좀 풍자하고. 그 내가 어때요? TV 조선을 못 하잖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또 정치 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들어가기 전에 광고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자, 이 완도 반건조 전복. 예, 드셔보셨습니까? 이건 안 먹어봤어요. 아, 전복 좋아하시죠? 제가 반건조 전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오, 완도 반건조 전복. 네. 예, 완도에서 직 배송하는 반건조 전복입니다. 압도적 최저가로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통전복의 감칠맛. 사실 우리가 뭐 전복죽 보면은 막 토막을 내서 그냥 잘라가지고 넣잖아요. 그 전복의 향만 느낄 수 있는 건데 사실 통전복. 전복죽이 아니라 그냥 전복 향죽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복 향죽. 예, 예. 예. 자, 회나 죽으로만 전복을 경험했던 분들께 반건조 전복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 전복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긴 합니다. 구미 앞에 지나가는 낙동강에서 전복을 많이 네. 수확해가지고 네. 그렇게 수확이 아니라 이제 수학. 기록을 거짓말도 금방 지어내니까 엉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 금방 들통날 걸 왜 해요? 전복이 바다에서 기어 올라왔어요. 거의 조선일보 수준이에요. 네. 자, 김용민닷컴 구매 후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만 원 할인에 유혹을 못 버리고 20미 주문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20미라면 이제 이게 하나의 1미예요. 1미죠. 예,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는 바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재주문했습니다. 확실히 기력 보충에 좋은 것 같아요. 주머니를 자꾸 얇아지게 만드는 김용민닷컴 이런 말씀해 주셨고 딸이랑 남편이 전복을 좋아해서 그래서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전복을 너무 좋아해서.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아 전복시킨다. 전복시킨다.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 그냥 예. 평소에 하던 네. 싼 개그예요. 알겠습니다. 이 씨발.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전복 말고 라이스 쪽. 라이스 쪽으로. 싼 개그. 네. 알겠습니다. 그냥 20대 까요. 네, 알겠습니다. 개새끼. 30대는 말고 나 30대 30대. 그래. 알겠습니다. 딸이랑 남편이 전복을 좋아해서 방송 보고 신미 구입했네요. 집에서 조리하는 것보다 간편해 보이고 먹는 것도 아주 편한 것 같았어요. 환절기라 하루 한 개씩 먹일까 하고 주문했는데 이틀 만에 둘이서 다 까먹었습니다. 오늘 다시 신미 재주문합니다. 아 이게 저 까봤거든요. 이거 저번에도 우리 한 번 했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거 전복 내장이 진짜 비싼 거거든요. 그렇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대로. 이거 보이시죠 이거. 예. 이걸로 사실 전복죽 만드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전복을 그게 혹시나 그걸로 향을 내는 거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 까만 부분요? 네, 이거 이 내장으로 그게 원래 전복죽 내장이에요? 만드는 이게 저 거.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 담배를 많이 피운 전복으로 하시는데 아닙니다. 원래 색깔이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색깔이 이래요. 예, 예. 자, 한 마리가 그렇습니다. 그대로 들어있네. 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반건조 전복은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비싸. 김용민닷컴은 네. 아주 싸게 여러분들께 모십니다. 손질하고 말리는 과정이 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비쌀 수밖에 없는데 김용민닷컴은 완도 반건조 전복 맛보시라고 얼마입니까? 특가로 20미 주문하시면 네. 다른 쇼핑몰보다 2만 원가량 저렴하게. 오.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 5미면 25,000원인데 네. 김용민닷컴에서는 23,000원. 2,000원 싸죠? 네. 인터넷 최저가로 10미는 5만 원, 김용민닷컴은 44,000원, 6,000원 싸죠? 20미. 예, 인터넷 최저가는 10만 원인데 네. 김용민닷컴의 20미는 8만 원. 이거 제가 그때 한번 먹어봤는데 20이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진짜. 단번에 들어가요. 다. 8만 원 내가 봤을 때 순삭이에요. 이거. 그래요, 순삭. 그냥 그렇게 먹으면 아 이거 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어. 이 시간에 맥주나 이런 걸로 네. 해가지고 왜 안주로 먹는 거. 아 맥주 자, 안주 좋겠어. 드셔보시죠. 자, 이거 저는 이렇게 딱 놔뒀길래 네. 이 집에 가가지고 뭐 조리해서 먹으라는 아니, 건가? 이거 그냥 먹는- 먹는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하나 5천 원 정도 한다는 얘기네요. 다른 데서는. 아 개당 5,000원 꼴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맛있어. 제 거는 담배를 좀 덜 피웠나 봐요. 파릇파릇한데. 좋은 전자담배. 네. 전자담배. 자, 조선일보가 왜 그랬을까요? 응? 며칠이면 딱 구라로 드러나는 거. 그 사람 이름도 많이 거론해가지고 거론한 사람 수만큼 망신을 당했어요. 근데 2013년 8월달에 현송월 처형설을 조선일보가 얘기했다가 그때도 뭐 대북 소식통이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했으나 현송월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뭐 이틀 갔나요 지금? 조선일보가 기사 나오고 이틀 그렇죠. 됐나? 그 지난 금요일에 나왔어요. 네. 예. 그리고 오늘 CNN이 보도하기를 물론 CNN 보도도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김혁철 살아있고 조사를 받고 있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신들은 내가 보니까 조선일보 저 보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콧방귀를 아니 그 꼈던 것 같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원 의원도 그 보도 났을 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단번에 딱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자신들만의 그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북한 관련된 이런 기사를 쓰는데 북한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그 즉시 처형하고 뭐 이럴 만큼 그렇게 간단한 그 근데 옛날에는 그랬나요? 사회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나요? 아니 장성택 처형 같은 경우에도 초반엔 그랬었나요? 그 북한 내부에 조직 지도부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수년간 장성택의 행적을 추적하고 도청하고 그래서 완벽한 증거를 잡고 나서 가장 그 자신들이 보기에 최적의 타임에 장성택을 친 거예요. 때문에 이게 뭐 지난 3월에 물론 하노이까지 기차를 60몇 시간 타고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가오상한 거 아니에요? 쪽팔린 거 아니야.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가 따를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건데 네네. 근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뭐 처형하고 뭐 노동교화용 보내고 수용소에 수용하고 그거는 사실은 북한 정치를 너무 간단히 보는 거고 그 북한에 대한 옛날식의 고정관념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더 확증 그런 거죠. 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가?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저 뭐 최대 언론 최대인가? 아무튼 스스로 최대 신문사라고 자처하는 1등신문입니다. 뭐 한 번도 아니고 그 현송월 전에는 최룡의 그
저희도 있었죠. 실각설도. 네. 근데 그것도 역시나 사실이 아니었고 물론 이제 잠시 주춤한 거는 있었을 수 있어. 이번에 김영철도 보니까 노동당 부위원장이고 국무위원으로는 여전히 있으나 실권은 많이 잃은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리 배치에서도 예전에는 훨씬 더 그 김정은하고 가까운 쪽에 앉았었거든.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하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앉느냐가 예. 그게 이제 권력 순위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 5번째인가? 이게 좀 멀리 지금 떨어져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부위원장들 중에서도 약간 좀 끝발이 떨어지는 자리에 이게 지금 실권이나 힘이 좀 빠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네. 그렇다 그래서 뭐 저걸 실각했다 노동교화형 같다. 심지어 그 기사를 쓴 조선일보의 그 탈북자 출신 기자는 예. 북한에서는 노동교화형을 보냈다가도 대외 과시를 위해서 불러들이는 수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썼구나. 이런 식의 해명을 했는데 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조선일보가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어떻게? 어처구니없는 해명이 아니라 예. 김영철이 공연을 관람한 것도 네. 강제 노역이다. 보기 싫은 공연 억지로 보게 하는 거다. 실제로 보면 사진에도 김영철이 이러고 있어요. 아 너무 괴로웠어. 이러고 있고 예. 김정은은 이렇게 몸을 틀고 있습니다. 김영철 쪽으로. 예. 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김영철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힘들다. 예. 이것도 차라리 강제 노역형이다. 보기 싫은 거 보는 것도 노역이죠. 예. 차라리 이게 더 말이 된다. 김여정은 뭐야? 김여정. 김여정은 근신설이었잖아요. 근신설. 네, 제가 근신의 뜻이 뭐냐. 예. 이게 실제로 옥편에도 나와 있어요. 예. 가까운 신하. 가까운 뜻이 신하. 있습니다. 임금 그 임금적 존재 아닙니까? 네. 사실상 네. 네, 그 곁에 예. 가까이에 있었다. 예, 그 근신이다. 그러면은 저기 김혁철 최영 선생은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드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보도가 나올지는 몰랐어요. 그래요? 혹시 김혁철이 김정은의 처형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니냐? 아니 싼 개그로 돌아가는다고 이렇게 금방 돌아. 조선노동당 그 통일전선부가 최근에 이제 북미회담을 평가하고 정리하면서 검열을 하고 결과를 내놓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누가 더 신속하게 특보로 때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동아일보는 대표적인 기자가 이제 주성하 기자가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조선일보대로의 통신망을 갖고 하는 건데 그 현송월 사태도 그렇죠. 뭐 어차피 틀려도 국민들이 이렇게 뭐 크게 질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성하 기자가 얘는 맞고 얘는 아니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 발 뺐던 것도 네. 그런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던 와중이었는데 조선일보는 일종의 신문에다가 도박을 한 거죠. 원래는 신문에서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맞으면 크게 대박이 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하고 갔으면 좀 전에 말한 대로 원래 노동교양 차였다가 지금 잠깐 나와서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불러드릴 거다라고 하면 가짜 뉴스도 믿는데 그런 얘기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북한 사회의 통치가 굉장히 불안한 나라고 아무 때나 그 김정은 원할 때 막 쳐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성하 기자의 주장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모아 보면 통일전선부가 결정한 내용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중이고, 그건 뭐 물론 통치권자의 의중이 다수 포함됐겠지만 거기도 하여튼 거기들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성희죠. 예, 네. 그게는 정치범 수용소로 넘어간 게 맞는 것으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외 인물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좀 틀리고 있는데 뭐. 현송월 기사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조선일보 내리지 않고 고치지 않은 상태로 예. 알고 있어서 그냥 북한 사회가 불안한 사회임을 강조해서 남북미 사이가 멀어지기만 하면 조선일보는 뭐 목적을 달성한다고 봐서 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조선일보의 자문기구도요. 현송월 기사 왜 안 내리냐 이러면서 문제 삼았대요. 근데 계속 두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의미인가 이게? 그 비슷한 사례로 손혜원 의원의 그 목포 투기 사건 중에 연루되어 있는 최 씨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예. 최옥희 씨라는 분이 뭐 보도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그 조선일보 기자가 목포에 가서 땅 주인들을 다 만나서 최옥희 씨 알아요? 최옥희 씨 알아요? 최옥희 씨 이렇게 물어봤는데 환갑된 양반이 최옥희 씨 아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고모가 최옥희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최옥희 씨는 52세고 이 양반 환갑이고 그럼 자기한테는 팔순된 최옥희라는 고모가 있었던 거야. 최 씨 성인데 본인 고모가 진짜로 최옥희였어요. 이 사람은 아니지만 이름이 같다는 것만 확인하고 최옥희 씨한테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그냥 질렀어요. 그래서 어느 신문이? 조선일보가. 그래서 이분이 지금 1억짜리 소송을 민형사상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저런 조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52세 여성이 네. 목포에 60세 먹은 최모 씨는 내 조카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아직도 기사를 안 내려요. 그래서 제가
요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왜 안 내리고 있느냐 하니까 채취성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숫자가 우리나라에 연결하다 보면 친인척일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옛날에 권양숙 여사 20촌 기사 마냥으로 채식기증은 걸려라. 친인척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버티겠다고 그 기사 지금 안 내리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내 조카가 아니라는데 소용없습니다. 아주 뭐 막무가내 신문이에요. 아니 근데 기자분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신문사도 한번 총칭을 해볼게요. 기자분들은 그런 뭐 기사가 틀리거나 이러면은 왜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정정 보도도 정말 요만하게 조그맣게 하나 내보내거나 막 이러고 말잖아요. 그다음에 기사가 잘못되면 내리는 걸 거의 목숨보다도 되게 싫어해요. 왜 자존심 상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릴 때도 목숨보다도 더 그렇게 신중하게 하든가. 올려야 되는데 네. 왜 근데 기자분들은 잘못하면 기사가 잘못됐습니다라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요. 도대체. 그게 치욕적이고. 아 치욕적이면 쓰지 말아야지. 그 왜 저기 처음부터 그렇게 써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왜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존나 죄송합니다. 제가 기자를 대표해서. 아니 왜냐면 나도 연예 저 활동할 때 기사들이 이상한 기사들 쓰고 나서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사를 씁니까? 라면 뭐 죄송해요 하고 이렇게 뭐 기사 쓰는 게 아니라 정정 보도도 정말 조그맣게 내놓고 기사는 또 그대로 있어요. 네.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왜 안 그리고 이제 바꿔요? 그렇게 항의하면 너 다음번에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그렇죠. 이제 다음번 하나 실수했을 때 걸려라. 그치 이제 약간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네. 이거 혹시 좀 고쳐야 되는 거죠. 연예지 보도로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 하나 있습니다. 나 하나 가야겠다. 내가 내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아니 제 아내가 저보다 13살이 어려요. 근데 제목이 기사가 어떻게 넣는지 알아요? 황현이 13세 여자친구와 결혼이야. 씨발 이게 뭐냐고. 13세 봐봐. 13세 여자친구와 결혼이야. 내 캡처를 했다니까 진짜로. 야 초등학생이랑 결혼을 한 거야 이성은 내가. 약치유인이네. 바꿔달라고 얘기해서 안 바꿔요. 왜 트래픽이 잘 나오니까. 진짜로. 나는 어이가 없다니까. 있다니까 진짜로 내가 이거 찾았다니까. 황현이 13세 여자친구와 결혼 임시 8주자. 이게 뭐야 이게. 난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김용민 막말 파문이 절정을 이루던 그 2012년 4월의 첫 주. 그 토요일 저녁에 난 완전히 그냥 쓰레기가 된 거지 그때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 폐기장에다 날 던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그때였어요. 아침부터 이제 그 여러 민주당 인사들이 차례로 릴레이로 전화 와가지고 후보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한 7시쯤인가 한명숙 대표가 전화 오셔서 아주 씩씩거리면서 이건 뭐 당선이 돼도 이 국회의원 할 수 없다고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 예전에 김구라 씨하고 나하고 그 저기 한이 씨라고 있었어요. 뭐 예명이지. 이 사람들하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성인용 인터넷 토크쇼를 했는데 근데 한이 씨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2012년 당시 20대 초반인가 그래요. 예. 아니 20대 중반쯤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8년 전에 그 내가 막말한 거 아니야. 16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음담 패설을 했다. 근데 동명이인이에요. 음담 패설한 건 맞는데 그 한이 씨는 저하고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하시고 그런 오해들. 이거는 뭐 무조건 출당할 거라고 그래서 출당은 안 됐고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가 뭐 다른 음모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는 별로 치명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그래도 그건 1등 신문을 지향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도 독자위원회가 있을 거고 독자위원회에서 이런 문제 지적들이 아마도 될 텐데 근데 조선일보 뭐 이 편집국 내의 기자들이 특히 이제 젊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조선일보 젊은 기자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쪽팔린 거를 조선일보 기자들이 아는 것 같았어요, 느낌에. 근데 요즘에 조선일보 젊은 기자들은 교육 과정이 달라서 그런지 별로 이런 걸 쪽팔려 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 경쟁 상대가 유튜브인데 더 자극적으로 해야죠. 오히려 더 확신범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자 정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더 없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니 확장성이 떨어지면은 조선일보가 1등 신문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텐데 왜 이럴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확장성보다도 유튜브 얘기도 나왔지만 그쪽 논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성과다라고 보겠죠, 사업적으로. 어차피 뭐 신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광고와 그 영향력이 중요하니까. 정치적 영향력만 유지하는 거지. 어쨌든 뭐 저희가 좀 웃자고 아까 좀 얘기하긴 했지만 뭐 기사가 잘못되거나 좀 정정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내용의 팩트가 잘못됐으면은 예. 다시 기사를 쓰던가 뭐 이런 것도 좀 받아들였으면 13이라는 좋겠어요. 숫자는 맞고 황현이가 결혼한 것도 맞고 임신 8주자도 맞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충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예, 예.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김병만 씨가 했던 무림남녀라는 코너 알아요. 예, 오빠 몰라 뭐 이렇게 해서 막 김민정 씨하고 막 무술로 빡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김민정 씨 유단자예요. 예, 유단자예요. 그 아버지가 되게 어디 저기 알고 뭐 태권도 팬가 어딘가 회장이신데 그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무림남녀잖아요. 네. 근데 무남동녀라고 나온 거야. 근데 그것도 안 고치더라고. 네. 아 이거 고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홍카레오들 다 봤어요. 홍카레오. 어제 밤에 이제 늦게 업로드 돼가지고 저는 새벽 한 4시까지 그거 다 보고 잤네요. 오랜만에. 전 너무 좀 재밌었거든요. 네. 그런 토론을 또 세웠더라고요. 아니 근데 유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가 은근히 귀여워. 홍준표는 내가 늘 경험해봤는데 원칙감이 없으면은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 직함, 뭐 당대표가 됐다든지 뭐 경남도지사가 됐다든지 완장병이 완장병. 완전히 맛이 가요 사람이. 그럼 이상해져. 달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연인으로 돌아오면은 또 아니 괜찮아지고. 어제 그 얘기했잖아. 자기는 4%짜리 당을 물려받아가지고 당선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고 그거 얘기 맞아요. 15%만 넘으면 좋겠다.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국민은행에서 매일 와가지고 지지를 찍었대. 대출 받았는데 지지를 안 누르면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 국민은행에서 매일 왔대요. 그 당 대표실로 와가지고 지지를 확인하고 왔다고. 그리고 약간 논리로 막히니까 참 그 유시민 장관은 예나 지금이나 입 바른 소리 잘한다고 막 그런 얘기로도 막 잘 돌리기도 하고. 네. 아 어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예. 라디오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섭외가 안 돼요. 왜냐? 논리가 없으니까 토론을 못 하니까 나가는 족족 빨리니까 홍준표가 너무 아쉬워요. 그립고.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지금 나경원, 황교안, 정용기, 한선교 이게가 지금 당의 중한 4역인데 뭐 한 사람 누구 할 것 없이 막말을 계속 해가고 민경욱 있잖아요. 대변인까지. 네, 민경욱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이 주요 지지 그룹들을 다 뭉쳤단 말이에요. 홍준표 역할은 뭐냐면 중도 중에 민주당은 꼴 보기 싫은데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저런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요번에 했던 유시민 장관하고 했던 그런 정도 수위의 발언들을 들으면 아 그래 보수가 저 정도 위트 있고 저런 정도 주장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중간했던 중도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당내 힘은 없는데 밖에 나와서 자유한국당 중에 마치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인 양 보여주는 효과가 전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어쨌든 홍준표에게는 아주 좋은 한 수였고 중도파들에게는 자유한국당에 마음을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또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어제 방송이 묘하게 뭐 어느 정도 그런 의도를 서로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황교안 디스 방송이었어요. 그렇지. 황교안이 의문의 일패를 하는 방송.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황교안이 지난 한 달간 장외투쟁하면서 공들여서 만들었던 좌파 독재라는 프레임을 한마디로 그냥 뭉개버렸잖아. 독재는 우파가 했지 언제 좌파가 했냐. 좌파 광풍이죠. 독재는 틀리고 좌파 광풍의 시대가 와서 그걸 어떻게 막을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근데 약간 그리고- 경제 이야기할 때는 논리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홍준표한테 경제 정책은 굉장히 취사 선택의 여지가 많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홍준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으로 후보로 나섰거든요. 그때 보면은 뭐 아파트 반값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좌파 정책을 상당히 많이 차용하고 당장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열겠다고 얘기했던 당사자 중에 하나. 본인도 공약했죠. 최저임금 말은 돼야 돼요. 이래놓고 본인도 공약했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잘 알아. 자기는 패전하고 불펜에 들어가지고 있는 투수다. 선발 투수 나가리 되면 나갈 수 있다. 얼마나 지금 속으로 황교안이 나가리 되길 바라고 있겠어. 그러니까 정확히 타겟층을 잡아서 중도에서 자기들한테 올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딱 하고 나온. 그래서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정말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한편으로 있고, 근데 그럴 생각은 없이 표만 얻으려고 저러는 거 보면 가증스럽기도 하고 그런 그렇지. 뭐 양가의 감정이 좀 교차하는 그런 시청이었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완도 반건조 전복하고 국물 다 진라면. 먹었네요. 네. 또그 완벽한 조화하길래 유시민
홍준표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 방송은 둘 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방송이었어요. 왜냐하면 할 얘기 서로 다 하면서도 이미지 관리 둘 다 잘했고 또 100만 뷰면은 이게 홍보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느낌에 오늘 아침에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틈틈이 하지 않겠어요? SNS에 썼잖아. 어제 유시민 그 장관이 굉장히 품격이 있었고 앞으로 한 번 더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좋은 게 홍준표는 지금 사실 황교안 이후로 황교안이 전국 다니면서 당 대표로서의 그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어요.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홍준표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야. 돌아갈 여지가 없는 거지. 장외에서 존재감을 키우려면은 유시민하고 대화를 해야 돼. 이거 말고 기회가 근데 없어요. 이게 유시민한테 무슨 장점이 있나요? 재미지. 재미? 근데 유시민 또 장점이 있는 게 이제 지금은 많이 옛날보다 희석됐지만 보수 진영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는 독선적이다. 싸가지 없다지 싸가지 자기만 없다 옳다 한마디로 그런다. 얘기하면. 근데 유시민이 트고 홍준표랑 얘기를 하네? 이 효과가 있는 거죠, 둘 다. 근데 어제 이제 막판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노인 데리고 모시듯이 네. 얘기를 차분히 잘 들어주면서 이 방송을 했어요. 유 장관 이미지에도 별로 나쁘지 않고 옛날에 이사장이 유시민 이사장도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날카로웠으니까 어제 본인도 그 굉장히 얘기했잖아. 날카로웠어요. 나 지금 민방위 아니냐. 옛날에 전투병일 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뭐 좋게 하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 셀럽이잖아요. 유시민 장관은 그 자체로서. 근데 셀럽이 이미지가 좋아져서 나쁠 건 없는 거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서로 간에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 대화가 지금 막힌 상황에서는 진보 보수 대화 채널이 어찌 보면은 이 홍카레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되게 흥미롭게 봤을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김 빠진다 이런 생각도 했잖아요. 둘이서 뭐 이제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나 이런 걸 기대하고 방송을 봤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서로 어쨌든 차이를 드러내더라도 근데 이제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점점 나를 세울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싸울 수는 없잖아. 검투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유시민 이사장도 재밌잖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해 나가는 즐거움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용민닷컴도 어떻게 좀 끼일 방법을 생각을 해봐. 그래서 지금 생각에 묻어가 이럴 때 묻어가야지. 정규제 TV랑 정규제 TV. 아유 이제 그 캐릭터가 안 맞는다. 정규제 너무 꼬. 강영석 씨랑 한번 붙으세요. 강영석? 네. 해가지고 가로세로. 근데 강용석은 보수가 아니잖아요. 고성국하고 한번. 고성국 TV. 뭐 그런 정도인 거예요. 너무 히스테릭해요 고성국은. 막말 대 막말로 성호스님이랑 한판. 성호스님하고 천도사대. 네. 유시민 이사장, 홍준표 전 대표의 대화를 나눠봤고 이거 좀 치우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원래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 치워지는 걸로 나오지 않나? 황교안 씨하고 지금 저기 청와대하고 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게 뭐 힘겨루기라기보다는 땡깡 부리는 거 받아주는 건데 자기만 다이다이 단독 면담을 해야 된다. 뭐 본인 이제 대선 후보니까 문재인 다음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대1 면담을 요청을 했다가 그것이 뭐 이제 주고받아서 결국은 5당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먼저 회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유한국당만 1대1 황교안 1대1을 받아주겠다라고 청와대 최종 제안을 했는데 그걸 또 황교안이 틀었어요. 예, 틀어서 원내교섭단체가 안 되는 데들은 빼고 3+1 3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면담하고 자기랑 1대1 하는 거 받아주겠다 라고 했더니 또 그 3회 들어가는 손학규 대표는 받겠다고 콜 불렀고 민주평화당이랑 이제 정의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청와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패스트트랙에 나섰던 사람들은 다 같이 보겠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대통령의 의도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결코 그 정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지율만 보면은 정의당이 이미 뭐 바른미래당을 추월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같이 보는 게 맞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또 어깃장을 부리는 황교안은 정말 참 뭐 모르겠어요. 아니, 의전왕을 잘 못 모셔 우리 지금 청와대가. 아니 의전왕인데. 1대1을 받아줬으면 군소리 하지 말고 가서 그 5당 대표 회담에서
실질적이고 긴밀한 대화가 진행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5당 대표 회담은 좀 보여주기 성격이 강하고 원론적인 얘기 네네. 이런 것들이 오갈 가능성이 높고 지가 하고 싶은談판은 그거 끝나고 1대1에서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굳이 이거를 뭐 모양새를 더 갖추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뭐 그 국회 정상화 문제를 가지고 자꾸 패스트트랙 그 올라간 법안들을 뭐 합의 처리한다 이 문구를 고집하는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으면 이제 와가지고 그 패스트트랙 한 게 뭐 다 나가리잖아요. 근데 그 패스트트랙을 민주당 혼자 했냐고. 그렇지. 4당이 합의해서 했는데 나머지 민주당 이외에 뭐 바른미래당은 어쩔지 모르겠으나 당들은 동의하지는 못하는 내용을 계속 받으라 그러면은 여당한테 항복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지금. 이른바 박스권. 한국당이 되게 좋아하던 그 박스권. 여기 갇혔잖아요. 예. 황교안 개인도 그렇고. 아니 기껏 올려놨다가 다 폭락을 또 시켜버렸어요. 뭐 막말 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그래서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고 이번 주에 못 돌아가면 무조건 그냥 국회 열어버려야 된다. 물론 국회 열어도 실효성이 없을 수는 있어요.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의 게이트키퍼들이 다 앉아 있어서 안 될 수는 있는데 시그널은 강력하게 주고 국민적으로 명분은 쌓야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의당 윤소아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더만 본인 명의로 정의당 의원들 서명 받고 이제 국회 이제 그 3분의 1이면은 국회 열 수 있잖아요. 네. 모든 의원들한테 제안해가지고 국회 개원 서명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해야 될 때 언제까지 저거 받아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은 깽판이 목적 아닙니까? 깽판이 그렇죠.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렇진 않은 게 지금 뭐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좀 들어보면 나경원 대표는 복귀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원내대표로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 자기 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국회를 열어놓고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서 원내 복귀를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고 그냥 국회가 뭐 하는지 잘 몰라. 본인이 행정범위가 가지고 있어서 예. 그래서 장외에 나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장외를 또 나가는 계획을 잡아보라고 자꾸 이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둘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복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복귀를 하는데 물론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무조건 하자라는 걸 문구에 넣니만이 싸움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리에 앉으려고 협상에 들어온 거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국회가 열리면 황교안으로 가 있던 스포트라이트는 다 뺏깁니다. 그렇지. 이게 밖에 있을 땐 본인이 다 먹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나경원이 혼자 먹거든요. 나경원은 그걸 원하는 거고 황교안은 밖에서 자기가 더 받기를 원하는 싸움이 지금 한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해찬 의원도 몇 차례에 거쳐서 얘기했지만 대표도 선거법은 자유한국당이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끝까지 무시하고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패스트트랙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기간만 정한 거거든요. 최소한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이러저러해서 선거법 합의하자라고 데드라인 그어놓고 선거법 협상을 하자는 거지.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제끼고 선거법이 그 처리가 돼서 넘어갑니까? 그건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해가는 과정이 전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원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이미 바른미래당도 국회 단독 소집하자는 얘기를 꺼낸 마당이니까 해야 돼요. 이번까지 안 되면 밀어붙여서 전 국회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화 가끔 했어. 많이 했지. 그랬나요? 촌나게 했어요. 대화를 호프집에도 1월부터 했어요. 1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안 보면 맞아 1월부터 떨어지니까. 6개월 동안 계속 대화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시면 예, 지금은 이제 열어도 뭐 국민들이 좀 크게 완전 안 하실 거라고 지금 이제 생각합니다. 국민소환제 청원이 또 올라갔잖아요. 청와대에. 민주당도 좀 피곤할 수 있는 게 그 한국당이 깽판을 막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잖아. 근데 그 여론이 나빠지면 그 영향은 한국당만 받는 게 아니거든. 이게 또 이제 언론들이 싸잡아가지고 국회가 일을 못한다. 국회가 일을 안 한다. 놀고 먹는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이. 아니 그걸 노리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 여당도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추경은 처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지. 지금 경기가 가라앉고 있으니까 경기 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시점이 늦으면 효과가 없거든, 추경 효과가. 그걸 노리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 성적표를 낙제점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내년 총선 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당에서 한편으로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달래기도 하지만 저렇게까지 깽판을 치면은 국회 열어버리고 설사 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국민적인 명분은 갖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끝까지 깽판 치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근데 언론이 끝까지 양비로는 가니까 끌려다니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열어야 된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가면.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또 전체가 싸잡혀서 욕을 먹고 또 이게 또 미뤄질까봐 지금 대화를 만약에 안 한다면 저는 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예. 근데 또 미뤄지면 미뤄지는 대로 싸잡혀 욕을 먹어. 맞아. 결국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 유례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사립학교법 개정 결국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을 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괜찮았어요 여론. 오히려 여당이 힘을 보여준 거죠. 그냥 통과시키네, 막 밀어내고 하네. 이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뭉개고 계속 시간을 끌면 더 내가 나빠질 수 있어요. 보니까 여당한테. 지금 한국당의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은 죽을 맛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당 그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는 듯하다가 정체되고 그리고 저게 민생 행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념 행보를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막말이 계속 터져 나와. 근데 이게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 이렇게 가면은 선거 치러보나 마나다. 근데 이런 불만들이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내가 몇 명 만나봤거든. 예. 지역에서도 만나보고 예. 방송 나가서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 황교안 입장에서도 저런 여론이 당내에서 커지면 이게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당내에서 쌓아왔던 그런 리더십 이게 총선 전에라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아니 정당이라는 건 간단해요. 이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 싶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당 할 거 아닌 바에야 최대의 승부처인데 여기서 원외위원장들이 이러면은 총선 못 치른다라는 게 당내 중론이 되면은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안 할아버지가 할애비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 때 수도권에서 아주 몰패를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이게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되겠죠? 아니 지금 그런 악몽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야. 이게 조금씩 어쨌든 회복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 계속 틈을 줬잖아요. 이러저런 실책도 있었고 정책 성과도 금방금방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여론이 조금 이제 자기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열리는 듯하다가 최근에 그 잇따른 막말과 또 저렇게 이 강경한 행보 별로 이렇게 좀 국회는 안중에도 없고 정치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여론이 또 굉장히 나빠지고 있거든. 이게 게다가 지난 지방자치 선거 때 시구의원들을 민주당이 다 잡아놓은 상태라 이게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이 대대장이라고 치면 중대장, 소대장이 다 우리 편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 편밖에 없어서 없어 지금. 현수막을 걸어도 민주당밖에 못 걸고 그 동네에서 조직을 동원해도 그렇고 예산을 만들어 와도 그렇고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게 치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자유한국당이 더 중도층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어제 홍카콜라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저런 발언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 이게 먹히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게 좀 당 분위기를 바꾸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너는 자유한국당 편을 들어주는 놈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정치라는데 자유한국당을 내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예.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면 좀 정상적인 정당이 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있는 거죠. 홍준표 씨가 자기 문제가 아니면 판을 잘 읽어요. 근데 자기가 당사자면 판을 못 읽어. 그러니까 홍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완장을 차는 순간 완전히 그 바보가 됩니다. 그 형님은. 근데 완장을 빼는 순간 어떨 때 보면은 노선이 민주노동당 거의 정의당 수준으로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죠. 네. 의외의 면들이.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장외에서 홍준표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점을 또 저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준표는 황교안을 족같이 봅니다. 정말 개 족같이. 어제 봅니다. 얘기했잖아 그 얘기. 네, 유시민 그 이사장이 네. 얘기해달라고. 아니 몸살이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몸살일 상대가 아니다. 깔고 보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이미지 세척해 주는 게 아니지. 이용하자는 거지. 제 형님. 뭔 소리야. 예. 홍준표 형님. 예. 홍준표 형님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